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이 중독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이 시간이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할 것을 믿고 배운 것을 토대로 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CIAI 연구원 오늘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경성 질환의 시대 4주차 강의가 진행될 건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과제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지금 단톡방에는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제가 중간고사 하나 있고 기말고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근데 과제가 30%, 30점. 중간고사가 10%, 10점.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이게 더 높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되게 작게 시험을 볼 거고요. 요 과제가 30점짜리라는 거. 그리고 기말고사가 30점이에요. 그럼 이 과제 정말 잘 하셔야겠죠? 그럼 과제가 뭐냐?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외국 영화입니다. 제가 이게 국산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외국산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약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의 어떤 한 풍자한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인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10대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해서 잡혀갔는데 미친 척을 해서 차라리 감옥 가느니 정신병원에 갈래 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당 정신병원에서의 어떤 모습들, 치료적인 모습, 또 문화, 그리고 또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정신병원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정신 질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병원에서 다루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영화화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화는 사실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그냥 딱 검색해서 보시면 아, 이게 이 영화라고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럼 그 영화를 보고 네. 치료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그 영화의 그 치료 방식이 어떠한가를 쓰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는데 보기 전에 이 문제를 내가 잘 파악을 해야 그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 야, 요런 걸 보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겠죠? 그 문제 자체 과제의 문제는 뭐냐면 첫 줄에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보고 20세기 정신의학과 현대 지금의 정신의학 실태를 영화와 비교해서 5가지 주제로 비판해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영화가 해당 당시의 정신의학을 비판하는 영화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사람을 사람처럼 다루지 않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럼 정신의학 정신병원에 잘못된 모습들이 영화에만 나오고 있어요. 거기 영화에. 근데 그 당시가 20세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가 20세기 그 당시에 진짜 그 영화도 영화지만 그때의 의학의 역사, 그 정신의학과 지금 정신의학 같아요? 네,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기의 정신의학과 지금의 정신의학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영화가 비교돼서 그 당시 영화는 이러한 모습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20세기 정신의학과 현대 정신의학은 현재 이런 상황이다. 비교해서 답을 다루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5가지야. 예를 들어 자 1번 정신의학의 치료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가. 자, 이 영화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의 목적이 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신병자들만 모아놓은 정신병원이잖아요.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대체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치료의 목적에 최종 도달하고 싶은 게 뭔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저걸 낫는다고 표현한다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현대 정신의학의 치료 목적은 뭐죠? 네? 어디까지가 치료인 거지? 자, 하나의 제가 답을 하나 미리 알려드릴게요. 당시의 치료 목적은 분리, 세상과의 격리가 치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간호사가 출근을 해요, 병원에. 그리고 출근하고 다른 이제 거기 이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한테 이제 야간 근무하시는 이제 새벽 넘어가서 아침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제 약을 먹이고 밥을 먹여야 되니까 깨우라고 환자들. 근데 환자를 처음 깨우는데 철창을 딱 여는데 손 발에 다 쇠고랑이 차 있어요. 누워서. 지금 우리 현대 정신의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네, 쇠고랑 못 차요. 근데 쇠고랑을 차고 있어. 감옥도 아닌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당시는 격리와 감금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냥 치료 목적은. 격리, 사회로부터의 격리. 나가면 안 돼. 영화 맨 말미에 탈출을 해요. 난리가 나. 저런 정신병자 세상에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 그 시대상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영화의 재미보다는 저런 모습과 현대 정신의학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잘 분리해서 비판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영화도 잘 보셔야 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의, 다음 주에 들어가는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19세기, 20세기 딱 그 내용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정신의학 역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신 첫 번째가 정신의학의 치료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어떠했는가. 방식 아까 20세기에는 감금과 격리였다는 거. 방식이 그쵸? 또 2번 정신의학의 권력과 통제는 어디까지인가. 인간을 어디까지 통제해오는가. 그리고 정신의학인 그 당시 권력을 얼마나 셌는가. 자,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어떤 죄를 졌는데 미친 척하면 바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렇게 안 돼요. 정신의학이 어떤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 당시엔. 그리고 현재는 어떤가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의학의 진단 문제와 낙인 문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지금 현대 정신의학에서 진단과 낙인 문제가 있어요. 낙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정신병자. 자, 예를 들면 제일 심각한 현대 정신의학의 문제가 뭐냐면 ADHD예요. ADHD가 뭐예요? ADHD는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죠.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보면 그땐 국민학교시죠. 국민학교 때 맨날 정신없고 떠들고 막 선생님 말 안 듣고 좀 앉아 있으려면 금방 일어나고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애가 한두 명씩 있었어 반에. 예, 네, 그쵸.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네. 그러아 맨날 저희 오빠가 격하게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도 제가 어렸을 때 저 초등학생 때 기억하기를 빛나랑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빛나를 뭐 이렇게 땅바닥에서 못 찾았대요. 저를 항상 난간 위에 올라가 있거나, 예, 가구 위에 올라가 있거나 저는 항상 그랬대요. 지금 현대의학의 정신의학의 저는 그러면 ADHD 수준인가 주의산만인 거예요. 근데 그다 제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정신병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DHD라는 거는 진단명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질병화된 거예요. 그냥 우리 시대 때는 그냥 좀 활발한 아이, 조금 산만하네라고 생각할 정도. 근데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지. 그럼 저 집중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바둑을 좀 가르쳐 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우리 어떤 방법을 택했지. 지금 ADHD라고 딱 이제 진단을 내리잖아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죠? 이게 바로 진단의 문제와 낙인이 되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DHD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아이는 커가면서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자긴 계속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레이블링 효과라고 해요. 라벨링 한다고 딱 붙이는 거야. 나는 ADHD.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영화에서의 모습들이 나오고 현대에서 나온다.
비교해서 둘 다 비판을 해봐라. 그리고 4번 정신의학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가? 그 병원 그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병원 안에서 치료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치료했었을 때 효과가 어땠는가? 그 또한 부작용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현대에 와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라고 뭘 하고는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떤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부작용은 어떠한가? 그래서 두 파트를 계속 비교해서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 5번 정신의학 치료 시스템에서 자유와 인간 존엄 문제는 어떠했는가? 치료를 하겠다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처음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디에 이제 방을 배정을 하고 아침마다 시작해서 약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조금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접근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류를 좀 이렇게 두고 대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존엄 문제를 잘 이해해서 보시고 그 당시와 그리고 현대의 정신의학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라. 당연히 제가 이런 걸 두 개로 계속 구분해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당시는 그 환자의 자유가 없었겠죠. 네. 지금 현대는 그나마 좀 자유가 있어요. 근데 현대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자 강제 입원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상원에 당했어. 그렇죠. 원래는 강제 입원이 마음대로 됐었죠. 가족들이 그냥 사설 응급차 시켜가지고 보내버리면 강제 입원이 돼서 못 나왔어 아예. 근데 그게 14년 2024년 23년 언젠가요? 법이 바뀌면서 강제 입원이 그 상황에 따라 되게끔 변경이 됐어요 법안이. 그러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강제 입원이 필요할 수 있겠는 상황이다. 그래서 강제 입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아버지가 좀 병원에 있어줘야 가족이 다음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버지가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이걸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강제 입원하는 사설 응급위원 통화를 해봤어요. 거기 그 응급차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 그쪽에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부합하는지를 물어보는 거 저희한테. 첫 번째, 아버지가 술을 매일 드시냐? 그래서 항상 술 먹는 사람은 비슷한 시간대에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드시는 분이에요. 네. 평상시에 술을 취해서 폭력이나 폭언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위험한 상황까지 처한 상황들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당장 강제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피상담자가 너무 급한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뭔가 폭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가둬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일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대요. 그러면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근데 본인은 너무 심각한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지만 그 정도는 아니래.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폭력은 없대요. 다만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취해서 쓰러지거나 뭐 하는 경향은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자는 건 또 아니야. 그냥 비틀거리는 모습. 그래서 뭐 그렇게 정도 있다고 합니다. 했더니 아니 뭐 그런 거는 다 사진 찍고 이런 건 좀 영상도 찍어놓고 하시라고. 부르기 전에. 예.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심각한 정도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사설 응급을 부르려면 술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불러서 오는 시간까지 계속 술을 먹고 팽패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정적인 시간에 먹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전화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설 그 구급대를. 최대한 그러라는 거죠. 왜?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로 취해야만 그냥 데려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한 때에 불러서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만취해 있어야 되고 그때 자기네가 도착하면 경찰을 부르래요. 경찰 입회 하에 갈 수 있어요. 강제 입원은 경찰이 같이 입회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가족 중에 두 명이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우리 그거 뭐 떼죠?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인감 말고 등본. 등본. 예. 등본을 미리 떼놔야 돼. 예. 그래서 다 작업을 해놓고 먹는 시간에 사설 응급을 부르고 도착하면 경찰 부르고 같이 가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입원 소속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병원에서도 정신과 의사 2명이 동시에 같은 진단을 내렸을 때 입원이 가능해요. 그게 강제 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어떤 사연이 있으셨냐면 평생 6개월 이상 돈을 벌은 적이 없으시대요. 평생 6개월 이상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대. 다니면 그만두고 본인이 한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녀본 적도 없으시고 많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아버님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되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하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이제 아예 별거 해서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이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랑 사는데 자기도 너무너무 독립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피해 볼까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심하냐 안 심하냐라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죠.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폭력적인 모습이 있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건 나중에 정신병원 가서 이 정도로 드시면 이 정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보여주라고. 경찰은 그냥 심각하지 않아도 불러도 된대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짜고 치면 그냥 입원이 되겠더라고 정말. 강제 입원이. 그쵸.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집은 제가 가족이 2명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꼭 2명이 같이 동의해서 가야 돼요. 가족이. 근데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가능했지. 만약에 젊은 엄마야, 애 엄마. 애가 19세가 안 돼. 그러면 와이프 자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가족이면 시댁에 말을 해야 돼. 그쵸? 시댁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댁의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에게. 그러면 내 남편이 니네 형제가 자식이 너무 심각해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니까 좀 와주세요. 누가 와주겠어요? 그래서 그 또한 강제 입원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는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지만 그 아버지가 술을 또 낌새를 차려가지고 안 먹기 시작하더래. 왜냐면은 그 강제 입원을 하기 전에 그래도 좀 아버지 생각을 해서 친척들을 하루 다 오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입원시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와줬대. 과일까지 사가고 막 해주면서 오빠 막 이렇게 먹는 거 아니잖아. 건강 생각해야지.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 정신병원에 알코올 병동이 따로 있대. 그럼 이제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오면 되잖아. 뭐 이런 걸 설득을 하루 종일 하고 갔는데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나가라고. 그래서 강제 입원을 이제 알아본 건 거예요. 그럼 무섭죠. 무섭죠 당연히.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게. 네. 하여튼 이제 이러한 지금 현대의 정신의학의 부분도 아직까지도 문제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시 20세기 때 그 영화에 있는 그 시대적 상황 배경 20세기 때의 이 정신의학과 현대 정신의학의 비교 분석을 해서 둘 다 비판을 해보셔요 이렇게 써둔 거예요. 근데 그렇죠. 5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잘 이해가. 제가 지금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쉽게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낸 거예요. 우리 지난번 더 어려웠죠. 영화에서 뭐 인물별로 뭐 찾아내야 되고 막 그 사람의 감정과 상담자였으면 어떻게 이 사람 상담했겠는가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쉽게 낸 거예요 오늘은.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요. 네. 제 의도가 점수를 잘 받으시는 분은 제 의도를 잘 파악하신 분의 답이 점수를 잘 받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과제가 워낙 높은 점수다 보니까 제가 한 20분 설명을 했어요. 네, 이제 나머지 강의 시간 넘어와서 이제 지난 주차 때가 우리가 좀 쉬었으니까 내용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정리를 먼저 해보고 할게요. 우리 PPT.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들어오는 주제는 19세기인데 다시 한번 17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를 조금 훑어볼게요.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자, 17세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였어요? 절대군주 그리고 국가에 의한 전쟁으로 군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십제군 전쟁도 하고 막 그런다 말씀드렸죠.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각 나라별로 이제 우리나라 군인을 만들어야겠다. 조직적으로 군인 체계를 만들어서 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야겠다. 땅 따먹기를 시작한 게 17세기부터입니다. 그리고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무역.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작물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관련된 것들을 다 또 가져와서 다른 나라에 또 무역을 하고 수출하고 이런 일들을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기업가로 성장하는 귀족들 당시에는 봉건주의로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농업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귀족화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전쟁 기업과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돼서 아예 국가에서 무역을 이제 국가 체제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동인도 회사 기억하시죠? 동인도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신대륙의 무역을 다 갖고 오면서 큰 무역화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년 뒤에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죠. 나폴레옹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도 다시 보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긴 한데 마지막 끝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죠.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좋은 시작이었지만 그 나폴레옹이 땅 따먹기를 너무 잘 해니까 다른 나라 연방국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저 프랑스를 다 폭파시키듯이 저 나폴레옹을 거의 죽이듯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굉장히 발발이 커졌다는 거. 17세기에 땅 따먹기 시작하고 무역이 되면서 계층의 구조가 바뀌어졌죠. 귀족층이 생겼어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으로 이제 전체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부터는 전쟁에 완전히 꽂힌 시대가 되는 거예요. 7년 전쟁이 시작이 돼요.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과 동맹국들 사이끼리 이건 내 땅 하고 싶어. 나 나라 다시 영국이 아니라 나라로 정립해주면 안 될까 얘기하다가 결국 전쟁이 나는 거예요. 7년 동안 쭉 전쟁을 해서 수십몇 명이 죽어요. 유럽의 정치와 식민지에 깊은 영향을 주는데 17세기, 18세기는 영국이 나라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건 다 영국을 통해서. 제일 부국한 나라였고 그 영국이 식민지화하면서 영국 땅이 되고 거기서 발전이 또 이루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분리된 가장 부국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에서 분리가 돼서 현대의 가장 부국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도 영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영국에서 이제 땅 따먹기를 제대로 시작한 게 이제 18세기입니다. 근데 보스턴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식민지화 하냐면 전쟁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많은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얻느냐? 식민지한 나라에 세금을 걷어서. 네. 식민지화, 그러니까 땅을 나 기뻐 이거 내 거, 이 땅은 내 거 하는 순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대륙을 발견했어. 그럼 내 거야 그냥. 여기 있는 땅, 문화, 어떤 재원들, 사람들 다 내 건 거야. 거기에다가 종교 시설 세워, 뭔 시설 세워 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세금을 징수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을수록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식민지들마다 아니 이거 내가 왜 억울하게 너한테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영국이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IT 혁명 그리고 이제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직물이 되게 좋네. 천 같은 걸 되게 잘 만드네. 우리나라에도 좀 영국에도 들여와서 천을 개발을 해야겠다. 근데 인력이 없어. 아프리카계 사람들 다 끌어다가 와가지고서는 노예를 시키는 거야.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도 결국은 싸움이죠. 전쟁이죠. 미국 혁명이 일어나요. 또 노예 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땅 따먹기를 시작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식민지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또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목을 쥐어 잡듯이 세금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의 인간들을 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혁명과 대학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영국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겠다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난 내 나라 하고 싶어 이제. 영국 아니야. 독립하고 싶어. 이렇게 18세기에 전쟁과 혁명이 진행이 되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동인도에서 큰 무역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국만 보는 게 아니고 더 보면서 아시아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 필리핀, 중국 점점 넘어와서 아시아권도 이제 바라보는데 영국과 중국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아편 전쟁이 일어났죠. 영국은 중국과의 아편 무역을 확대하려고 했고 그 전쟁으로 중국의 패배와 굴욕을 초래했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를 중국에다가 팔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아편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막 수용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 다 죽게 생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받을래 하니까 영국이 그거를 빌미로 쳐 나간 거예요, 중국을. 눈물의 흔적 뭐 마찬가지로 인디언 사람들 이주시켜가지고 강제로 착취하고 크림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 남북 전쟁은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이 됐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서 전쟁을 한 거예요. 미국은 또 왜? 노예? 노예도 그렇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 정치적은 종교적 이념이었어요. 당시에 처음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청교도.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청교도였거든요. 남과 북으로 갈린 건 대부분 종교적인 이념 때문이었어요. 청교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일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작물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그게 우리 미국이 할 거다. 우리가 처음 만든 나라다. 근데 아니야. 야, 우리도 돈 벌어야지 영국처럼. 응? 그리고 노예 우리 써갖고 착취하고 해야 돼. 그래 돈 벌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된 게 남북 전쟁이죠. 자, 그리고 태평천국에 난 태평천국 너무 오랜만에 듣잖아요. 중국 우리 저거 중학교 때 배웠나요? 태평천국? 네. 중국에서의 내전이 일어나고 아르메니안인이 학살당하는 거.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센 나라였죠. 근데 아르메니안인들을 조직적으로 몰살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있는 나라는 다 몰살시킬 수 있었고 학살시킬 수 있었고 어떤 노예화하고 또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사람들 생각은 어땠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기본적으로. 자, 그 나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밥 먹었겠죠. 뭐 팔고 있겠죠. 서로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쵸? 누군가는 또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쵸? 누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도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안에서 정신과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정신병은 무슨 정신병이 날까 대체? 자, 그 생각을 해보고 이번 19세기 내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9세기 정신의학은 이러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정신의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제가 제일 포인트는요. 당시에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 농노주의였죠. 농업주의. 근데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때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대거 부국 그 유명한 사람들. 왜
철도 만든 사람들, 전기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전기 그 개발해가지고, 그죠? 전구 만들어서. 정말 그렇잖아요, 에디슨. 그리고 또 뭐 철도 만든 사람, 또 그 자동차를 기계화해서 만든 사람, 포드.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개발을 하는 순간 떼돈을 벌고 독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독점을 하니까 국가에서 막아. 막 얼마나 돈을 잘 벌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돈 번 사람들은 이때 번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희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치적인 개념 없습니다. 북한하고 저희가 통일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 주면 통일된대 라고 확정 발표 났어. 그럼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북한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통일된대. 땅 보러 갈 것 같다. 또 어떠실 것 같아요? 다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통일되면 그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고 뭐를 해볼까 생각 안 하고, 야 거기 땅이 거기가 간적할 게 많을 텐데. 저는 딱 통일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거기를 땅을 내가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왜? 벌써 이미 정치적인 문제와 대기업들에 관련된 약속들이 이미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차지를 할 거야, 분명히. 그럼 나는 그 땅을 사기도 어려울 거지. 그러면은 그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 그러면은 통일되는 순간 뭐부터 개간하겠어? 땅부터 개간하겠죠. 도시를 건설하겠죠. 그러면은 고속도로부터 뚫겠고, 기찻길 뚫겠고, 그럼 철도 회사.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미비하죠. 우리나라의 KTX 시설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부터 깔 거예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 그쵸? 건설주 테마는 너무 많아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철도는, 우리나라 철도는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산업화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게 극명화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정말 많이 벌고, 그러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거를 개념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땅 사고 뭐 주식 사놓고 짓고 이런 거 한참 돈 많이 벌 때 인부로 들어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9세기는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가의 통합과 민족주의, 이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치적 변화도 뭐 아까 잠깐 혁명을 통해 설명을 드렸고, 근데 4번에 산업혁명, 기계 공장의 등장, 새로운 생산 기술을 도입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채굴, 철강, 섬유,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북한 통일되면 뭐 할 거예요? 채굴, 철강, 섬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를. 그리고 도시화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서울처럼 도시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던 거, 계급이 바뀔 거예요. 노동자 계급. 처음에 딱 북한 가면요, 인건비를 우리나라처럼 줄까요? 그렇죠. 왜? 지금도 우리 신안 섬 있죠. 그 신안이 소금 만드는 곳. 지금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취재하고 가도 지금 임금이 이 서울 같을까요? 노동법 다 지켜줄까요? 한국이잖아.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한국인데도 그렇잖아요. 북한이면 어떨까? 통일돼도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거예요, 노동은. 네. 당시에도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왜 당연하죠. 왜 찰리 채플린. 예. 그 개그맨 뭐 영화 보시면은 사람이 기계화가 돼가지고
종일 일하는 모습을 이제 풍자화해서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게 그 당시가 이런 당시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때. 음. 아유 그럼요. 아니, 지금은 역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네 많죠. 자, 그 당시 그래서 이 시기에는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일반 사람뿐 아니라 여자 노동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아동 착취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공장을 들어와서 25살까지 일을 해. 공장 일을.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했던 문제들이 많았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아이들, 여자들, 또 노동자들 계급들에 대한 지식 발전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데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러면 눈만 뜨면 가서 일해요. 눈만 뜨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몸에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적 노동을 해가면서 그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하려면 정신이 들겠어 안 들겠어? 제정신이겠어 안 정신이겠어? 안 정신이겠죠. 그러면 뭐가 먹겠어? 뭘 먹겠어? 뭘로 버티겠어? 술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알코올리즘. 네, 알코올리즘.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그림 한번 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쵸 봤었죠. 이게 바로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긴 진 액트, 그러니까 그 술 진짜 그러니까 증류주.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소주. 증류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던 도시를 이렇게 풍자한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그림을 잘 보면요, 여자가 지금 앞섬을 다 풀어 헤치고 아기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정신을 놓고 있어요. 지금 뭘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담배. 요거. 네. 담배. 그리고 여기 지금 다리에 뭐가 막 이렇게 무슨 종양처럼 뭐가 개양처럼 있어요. 저게 매독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사람 관에 묻어주고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의 있는 잔들이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아기한테 잔을 먹이고 있어요. 뭘 먹이고 있을까? 네, 술을 먹이고 있어요. 막 정신이 없는 거 그냥.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싸니까 노동자들을 그나마도 진으로 이 노동력을 이제 대신해서 술을 주는 거야. 버티라고. 근데 증류주가 그만큼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술은 애초에 안 좋지만 특히 증류주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소주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왜? 화학주예요. 그 안에 어떤 영양분도 없어요. 그냥 정말 화학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 담아놓은 게 소주예요. 음식물이 아니야 애초에. 네, 보세요. 이 진은 가격이 싸고 알코올 도수가 높고 빨리 취해. 그게 소주잖아요. 이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의 술이라고 했대. 난 제일 열받는 건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제일 열받는 게 소주가 서민의 음식인데 이거를 갖다가 가격을 올린다? 그 기사를 쓰는 거. 소주 가격이 올려 그게 서민 음식이야? 소주가 서민 음식이냐고. 서민들은 독을 먹어야 되냐고. 나 그게 그 기사 쓴 기사한테 가서 다 댓글 달았어 내가. 정신 나간 기자야. 네가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는 거냐. 댓글 다 달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 술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귀족이나 부유한 신사, 건전한 사람만 마시는 술이 아니랬대. 이 진을 마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뭘 마셔요? 우아하게 와인 마실 것 같아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물론 와인을 마시는 분도 알코올 중독자 있어요. 다만 대부분은 소주죠. 소주. 네. 왜? 제일 싸고 빨리 취하고 도수가 높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진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서 당시에 1289년부터 영국 정부는 증류 산업을 장려했었어요. 나라에서. 소주 누가 장려했어요? 나라에서 장려했어요. 담배와 소주는. 이명박 또 열받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뭘 권장했어요? 대통령 됐을 때
막걸리를 세계화하겠다. K 막걸리. 환장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걸리 팔고 있어. 환장할 놈의 나라예요, 이놈의 나라가.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자, 당시에도 영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시 곡물 가격이 낮았고 특히 영국의 식민지와 무역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곡물을 많이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증류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프랑스산 와인과 주류의 수입은 국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금지됐다. 그래서 이 1703년 데이버넌트는 뭐라 말했냐면 이것은 일반 대중 사이에 점점 더 유행하고는 중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터키인들에게 아편만큼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서 1727년에 진 반대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진 팔지 말자고. 이거 어떻게 됐냐면 저 진 액트, 그러니까 진 법을 만들면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우리나라 소주에 세금 붙어 있죠. 네. 그 누가 내요 세금? 소비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 환장하겠어. 그쵸. 우리나라 내가 세웠어 이런 거 아니야. 거기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는 용량을 정하고 시간대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19세기에 그만큼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게 증류주의 이 영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페이퍼 우리 교재를 이제 볼게요. 제가 교재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시대 배경을 설명하느라 지금 이만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넘어와서 정신의학은 이때 어땠을까? 이제 상상을 하면서 가볼게요. 자, 첫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페이지 19세기 신경정신의학 곧 생물정신의학은 중간 두 번째 줄에 해부병리학과 의화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부학만 발달했다 했죠. 해부학. 그래서 뼈 어디에 있다. 그나마 심장에 동맥과 정맥이 있더라. 펌프질을 기계처럼 해가지고 혈액을 보내주는 것 같더라. 막 해부들을 통해서 봤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9세기 넘어와서는요. 뭐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 세균학. 18세기 세균학이 발달돼. 세균으로 통해서 병이 생기는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부병리와 의화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청진기까지 만들어져.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질병의 병소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진기 통해서 폐를 들어봐, 폐소리를. 하루하루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한 도구들 통해서 질병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 무렵에 마취와 무균법이 나옵니다. 무균법. 드디어 마취가 나와. 그 전에 외과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외과는 어떻게 했어요? 마취가 없이 술 먹여서. 술을 먹으면 지혈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을 먹여서 감각을 덜 아프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이전엔. 근데 이제 19세기부터는 마취와 무균법으로 질병 치료에 낙관적인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면요, 정신의학에도 그게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정신질환도 저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더 발달하게 됐다는 건데 문제는 19세기 중반 이후 두 번째 문제는 중간 줄에 정신의 문제를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만 찾게 돼요. 보세요. 제가 여기 그림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미경 나왔지. 네. 뭐 세균의 개념됨. 세균이면 뭐 세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세균이 혹시 뇌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서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19세기부터는 뇌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뇌를 다 포를 떠는 거예요. 뇌를 다 포를 떠서 현미경으로 실린더 해가지고 보는 중인 거야 이게 지금. 19세기가 정신의학 문제를 지금 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그 당시에. 뇌의 구조와 기능에 찾던 게 바로 생물정신의학이다. 생물정신의학. 근데요 19세기에 이 생물정신의학은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금방 쇠퇴해요. 근데 제2의 생물정신의학이 다시 발달돼요. 제2.
이게 언제일까요? 제2. 이때는 야 뭐야 뇌랑 구조적인 문제만은 아니네 정신병이 하고 바로 까여요. 이 사이에 아주 큰 심리학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야 심리학도 아니네. 다시 생물정신이야기인 것 같아. 제2의 생물정신이야기 다시 도래돼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건데 지금 현대의 정신병원들 정신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뇌! 제2의 생물정신의학이 언제 발달해요? 현대. 근데 제1세대 지금 현재 19세기 때 발달하기 시작했던 게 생물정신의학이거든요. 왜 없어졌는지 생각도 못하고 다시 발달하는 거예요. 왜? 생물정신의학은 1세대 때 없어져요. 야 저거 효과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냈네. 저렇게 뇌로 반드시 뇌 세포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질병이 있는 건 찾아냈어. 그래서 발달했거든요. 근데 모든 정신병이 뇌발 문제는 아니었네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때. 그래서 19세기 때 정신병이 뇌의 세포나 구조적인 문제로 실제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정신병은 아니다. 뇌 문제가. 그거를 파악하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현대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경과와 정신과. 이 뇌와 구조적인 문제로 생긴 정신병은 현대 신경과의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 정신과는 신경과와 관련이 없는 정신병을 정신과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자, 너무 멀리 갔나요? 다시 교환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너무 좀 빨리 얘기한 게 약물의 역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아요. 다시 생물정신의학에 넘어가 볼게요. 이 생물정신의학은 정신의 문제를 뇌와 구조 기능을 얘기를 했고요. 기질적 원인이 속속 발견이 됐어요. 기질적 원인. 자, 기질적 원인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매독이 뭐예요? 성병이죠. 성병. 자, 이 매독은요.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 감염. 세균의 이암이에요. 자, 세균 감염이 되면 어떤 그게 입이든 성기든 여러 곳에 실제 감염된 부위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신체적인 문제가. 첫 번째 그게 1, 2, 3단계가 있어요. 매독은. 단계가 있어요. 진행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신체적 작용이 와요. 열감을 느끼고 어떤 피로감을 느끼고 반점이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게 잠깐 생겼다가 없어져 90일 안에. 2단계 넘어가고 3단계에서 뭐가 문제냐면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와요. 이 매독이. 3단계까지 가면.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시하다가 3단계까지 오잖아요. 그땐 치료할 수도 없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 어떤 증상이냐면 기억상실, 판단장애, 감정조절장애, 발작, 언어장애, 실어증, 선망이 뭐예요? 헛것 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정신과 쪽 증상이죠. 정신질환 쪽 증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서야 매독이 성병이고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당시 아까 19세기 술 먹고 막 아까 매독 걸린 여자 다리 막 있다가 했잖아요. 막 술 먹고 술 몸 팔고 막 그런 문화 너무 성행했어. 근데 그런 어떤 세균적 감염이나 어떤 보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저기 나라가.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매독에. 근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근데 90일 지나면 신체적 증상이 없어진다 했죠.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매독이.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자꾸 딴 말하고 있고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까먹고 기억력 잊어버리고 막 헛것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신병 걸렸나 보다.
이런 게 19세기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뇌를 파악해 보는 게 19세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뇌를 분석해 보니 여기에 감염이 됐구나. 그래서 이러한 정신 증상이 나오는구나. 정신병이잖아 지금 이 당시는 이게. 증상이 마지막에 정신 증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매독을 당시엔 정신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병은 뇌의 세포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는구나 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자, 매독 걸리면 약 먹으면 날까 안 날까? 지금 금방 나요. 금방 났습니다. 물론 진행도에 따라 좀 시간 기간 다 다르겠지만 지금 매독 걸리면 무슨 약 먹어야 될까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매독 걸리면? 아니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검색하다 알았어요. 무슨 약 먹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세균 있잖아요. 세균. 감염, 세균 감염 하면 항생제예요. 항생제.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없지. 약이 아직 발달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파악만 된 거야. 뭐 뇌를 어떻게든 뭘 어떻게든 해봤겠죠 나름. 네, 보니까 뇌 구조의 문제가 정신 증상을 발현시키는구나. 맞는 말이거든요. 저 매독은 뇌에 관련돼 있어요. 실제로 감염이 뇌까지 가기 때문에. 감염이 뇌까지 가기 때문에 정신 증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네, 세균이. 네, 그렇다. 네. 정신 증상이 나오니까. 당시에는 그 매독이 성병의 생각을 못한 거죠. 매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정신 증상을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병이 어디서 난 건가 분석해 보니까 뇌에 있어. 지금에서야 그게 세균 감염이 나중에 뇌까지 세균이 포함돼서 정신 증상을 발현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죠. 정신병, 하나의 정신병적 질환. 예.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어느 하나의 질병군이 뇌로 인해서 생기구나 라고 파악이 되니까 그럼 혹시 다른 정신과 질환 증상도 다 뇌에 관련된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치매. 치매는 지금도 있고 그 당시도 있었겠죠. 치매는 원인이 뭘까? 치매. 네, 원인이 뭐예요? 뇌 노화예요. 치매는 뇌 노화입니다. 치매가 오시면 증상이 어떤 게 있으세요? 사람 못 알아보고, 기억 못 하고, 집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력 쇠퇴뿐 아니라 그게 장기화되면 성격이 바뀌어요. 네, 괴팍해져요. 네, 굉장히 괴팍해지고 화가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생각하면 안 돼요. 치매는 그냥 그 증상이 나오는 단계예요.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치매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지금에서야 우리가 치매라고 하지. 노인네들 나이 드시면은 막 괴팍해지고 정신 없고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어떤 정신과적 증상을 막 혼자 멀리 도로 돌아다니고 막 불러도 모른 척하고 막 그렇지. 길거리에 막 이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어디 문제일까 알아봤더니 이 사람도 뇌인 건 알겠어. 19세기에 이런 걸 하나씩 찾아낸 거예요. 19세기에 현미경이 나오니까. 그쵸? 뇌 해부를 해보니까 치매 걸린 이런 뭔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뇌가 이만큼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매독에 걸린 사람 뇌 다 잘라보니까 어디가 좀 뭐가 문제가 이렇게 뭐가 좀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생물정신의학이 무조건 19세기에 정신과 위상을 높였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요 만연했어요. 뭐가 정신병은 다 뇌에 있구나. 뇌가 원인이구나.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알코올 중독은 원인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은 원인이 뭐예요?
먹게 하는 뭐가 있어 세포가? 네. 네. 자 보세요. 여자가 생리 전에 뭐가 땡겨요? 생리 전. 생리통은 생리 때 나는 거야. 생리 전. 식욕이 땡겨요. 그 식욕도 특히 달고 짜고. 예. 예. 모든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은 정신병 환자였다고 다. 자궁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민하고. 그게 뭐라고? 히스테리. 당신 그건 자궁에 모르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정신병자로 갔으면 그것도 뇌라고 생각한다고.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도 우리가 그 시기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당기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는 뇌 정신병이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내가 습관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밥 먹기 전에 꼭 물을 한 잔 먹어야 돼요. 습관이 돼서 물을 안 먹고 밥을 바로 먹잖아요. 이게 기도가 막혀요. 흑 하고 못 넘겨요. 습관화된 거예요 이게. 제가 정신병이 있나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안 마시면 괜히 걸릴까? 또 밥 먹는 게 넘어가지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네, 밥 먹고 나면 뭐가 땡겨? 담배가 땡겨. 그걸 먹어야 소화가 쫙 되는 것 같거든. 네. 그때가 제일 맛있어 담배가. 그게 습관이에요. 뇌가 아니에요. 내가 땡기라는 게 아니라고. 술을 더워. 땀이 났어. 뭘 마셔야 돼? 시원한 생맥주. 샥 넘어가면은 목이 열려. 목구멍이. 그쵸? 그게 뇌가 먹으라는 신호예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먹지 말라 한 걸 먹었으니 죄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죠. 그래, 그죠.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왜일까요? 그게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줬을까? 안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줬을까? 왜 줬을까? 물어보는 거 단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진짜 주지 말고 선만 택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맞아요. 네. 이왕이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게끔 애초에 사람 세팅을 하셨으면 이런 생각하죠. 예. 그럼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줌에서 계시는 분들 우리가 무슨 대화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 말만 들리기 때문에. 예.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다. 욕심 때문이죠, 결국엔. 사람의 호기심과 욕심. 자, 그래서 다시 생물정신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야, 드디어 발견했다. 정신 문제는 뇌였구나. 여태까지 쭉 고대 시대부터 우리가 왔단 말이죠. 어디 머리에 있냐, 뭐 돌멩이가 있는지, 뭐 자궁에 있는지, 뭐 심장에 있던 건지, 뭐 체액설을 통해서 뭐 무슨 채서 음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막 난리가 났는데 19세기 발견이 된 거야 진짜로. 뇌에 있었네. 그게 생물정신 의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 빠르게. 야 아니네. 뇌만 있던 게 아니네. 됐던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1페이지 봤죠? 네. 거기 보시면요. 1페이지에 반심리학적 경영의 선도자들 중에 빌헬름 그리징어라는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이 정신의학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861년 출간한 정신의학 교과서 개정판은 정신질환을 신경계 질환으로 기술을 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신경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뇌, 신경의 문제라고 발견했다는 거죠. 2페이지 넘어가시면 결국 2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2페이지 첫 줄에 결국 오늘날처럼 기질성 정신병들은 기능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신질환이 뇌세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활동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들은 19세기. 그러니까 뇌의 문제다. 다. 모든 정신병이 다 뇌다. 오늘날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19세기에 이게 생물정신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결국은 쇠퇴하고 다른 것들이 나오다가 다시 2세대 생물정신의학이 발달했다 했죠. 그게 현대예요. 현대. 근데 그나마 19세기보다는 조금 나아. 어떻게? 야, 뇌에 관련된 뇌 조직, 구조, 신경에 관련된 건 신경과만 담당하자. 이건 신경과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신경과는 연구, 현미경을 통해 뇌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뇌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정신병만 다루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나머지 정신병은? 그건 정신과 니네가 해. 뇌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 뭐 상담을 하든지 심리를 그러니까 정신과 니네가 가서 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뇌의 문제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는 신경과 가서 해야 돼요. 치료를.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과제에서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준 과제. 현대 정신이야. 자, 나머지 뇌에 관련되지 않는 건 정신과 니네가 해. 알코올 중독이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이라든지 실체가 없는 정신질환들은 니네가 해. 현대는 정신과와 신경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뭘로 치료해요? 뇌신경 호르몬을 작용하는 약을 먹인단 말이야. 끊게 하려고. 그건 또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약이? 신경과가 처방해야 되는 약. 근데 중독은 뇌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또 왜 또 정신과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왜 신경과에 처방한 약을 먹냐고. 그렇죠. 보세요. 어떠한 정신적 문제로 파생되는 증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중독자 상태에서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잠이 안 와. 그리고 강박이 생겨. 중독인데 증상은 그런 게 딸려온단 말이야. 그럼 약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중독을 끊게 해준 약이 없어요. 정신과에 처방하는 약이 뭐예요? 수면제, 강박이 오지 않게 해주는 이완제, 안정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작 중독을 고치는 약은 없어. 그쵸? 본인이 병원 갔을 때 먹었던 약을 찾아보세요. 중독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런 우울제, 뭐 안정제, 뭐 수면제, 뭐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딸려오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과하게 그렇게 내용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술을 마셔라 하는 건 어디 없다니까? 구조에, 이 신체 구조에. 그러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을 어디 쓸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19세기부터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뇌에 관련된 증상은 오케이 인정하겠어. 다만 내 실제 다른 모든 그거 몇 개 빼고는 다 뇌와 관련되지 않은 정신질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퇴행 이론이 와요. 야, 이 뭐야? 그럼 뇌도 문제가 아니야? 그럼 퇴행 이론이 옵니다. 뭐냐면
중독은 유전인가? 자, 요 문제. 중독은 유전인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나라 1900년도 20세기 때만 해도 중독은 다 유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독이면 자식도 중독이다. 엄청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오빠가 중독자입니까? 제가 중독자입니까? 저희 오빠네 제 조카들이죠? 민우, 예린이 중독자인가요? 근데 왜 퇴행이론, 이 유전에 대한 내용이 이게 나오게 됐을까? 이게 바로 유전이다라고 하는 이 퇴행이론이 왜 나왔냐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은 진화론. 예. 예. 타고난 거 아닐까가 이제 진화론의 개념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예요. 이 진화론 만든 게 누구예요? 창시자 찰스 다윈이죠.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애초에 다른 사람이 이론을 이걸 갖고 지금 설파한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진화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개념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네 19세기 때 네. 그러니까 갑자기 퇴행이론이 생긴 거야. 맞아요. 진화론 때문에 제국주의지 생긴 거예요. 민족주의 독일 나치. 우세한 인종만 살아남게 해야 된다. 그 당시 다 이때 세대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네. 근데 이게 중독의 문제도 포괄이 돼. 생각들을. 진화론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중독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 왜 중독자가 자꾸 생기지? 중독자 집안에 자꾸 중독자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 생각에 진화론에 입각해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세대가 질병으로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이 약해져. 그럼 다음 세대가 나올 때 그 약해진 부분이 더 안 좋게 나와. 또 그 세대가 다음에 나온 다음 세대는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서 나와. 이렇게 생각한 게 퇴행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자 집안은 3대 이후에 망한다 생각했어요. 아예.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맞잖아. 누가 케어하지 않으면 특히 미국의 멕시코 같은 데 나라들. 예? 멕시코 옛날 20세기 때 멕시코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난리 났죠. 그렇죠. 하여튼 문제는 멕시코가 굉장히 치안이 심각할 때 어떤 정도의 집안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엄마가 집에서 매춘을 해. 그 자식들이 그걸 다 봐. 매춘한 아저씨가 와서 용돈을 주고 가. 애한테. 엄마한테 야, 딸 너 나한테 오늘 하루 줘. 팔아. 이런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러한 엄마, 아버지는 중독이겠어 아니겠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제정신이겠어요? 그런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100%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똑같이 알코올 중독, 갱단에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이냐고. 사회적 학습이지. 근데 당신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유전으로 간 거예요. 왜? 진화론 때문에. 그 당시에 진화론이 멋있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퇴행이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말이 안 된다 하고 넘어갔다는 거. 자, 3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신경생리학이 나옵니다. 신경생리학. 자, 그래서 이게 신경이 진짜 문제야. 뇌세포의 구조와 어떤 신경 조직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미경이 굉장히 세밀화되기 시작하면서 뉴런까지 개념을 발견해요. 뇌 뉴런. 뇌가 생각을 하자. 야, 손 들어. 이거 손 들어라고 할 때 뇌와 뇌간 사이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거든요. 신호를 보내요. 시그널을. 그게 뉴런이라고 해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이 되는구나. 이때 신경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파블로브의 개. 기억하시나요? 파블로브의 개? 개. 네, 개 실험한 거. 개가 먹을 거 앞에 있을 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쳐. 종을 들려줘. 그렇게 해서 맨날 밥 먹을 시간 때마다 종 쳐줬어.
나중엔 밥 이제 그게 학습이 됐을 때 밥을 안 주고 종을 쳐. 그럼 침을 흘려 걔가. 그럼 왜 침이 나올까? 걔가 밥도 없는데. 그쵸? 뇌에 각인이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신경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인체에 어떤 발현되는 모든 어떤 모습들은 뇌 신경이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어떠한 예시예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뇌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발견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뇌에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험실 앉아서 환자는 안 돌보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 계속. 이게 신경생리학의 모습이에요. 연구자들, 의사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만 있어. 의사들이. 왜? 좋은 도구가 생겼잖아. 현미경이라는 게. 연구하는 족족 연구. 그쵸? 렌즈 때문에. 자, 그러면서 4번에 정신질환의 기질적 원인 규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질적 원인들이 속속히 밝혀되는데 모두 광증을 이해됐던 것들 다 각기 다른 원인들, 즉 술, 세균, 치매 등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게 돼요. 자, 알코올 정신병은 다른 거, 매독은 다른 거, 치매도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4페이지 넘어가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경매독 치료제를 1940년 이후로 개발하게 됩니다. 606가지의 비소화합물을 검토한 끝에 살발산을 신경매독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그 약을 주입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인데, 자,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증상별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뇌와 관련된 거, 이건 뇌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얘기했던 광인, 광증 이게 하나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당시에 수용소 모습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앞에 PPT 그림을 보시면 네. 두 번 넘어갔어요. 뒤로 한번 가봐 주실래요? 한 번만 더? 아니요. 앞에 말고 뒤로. 한 번 더요? 한 번 더? 네, 제가 한 페이지 앉는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다시. 자, 그래서 19세기 말 수용소에는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수많은 전쟁과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저임금, 고노동,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매도, 막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당 19세기에 광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 많아요. 최고치 높았을 때가 19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수용소에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게 족쇄를 풀어줬다. 족쇄 풀어주고 대신 구속복을 착용하고 생각하는 의자 기억나죠? 예, 구속 의자 기억나시죠? 대신에 그때 당시에 의사와 환자가 같이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것도 치료 개념으로 한번 써봤다. 막 그러한 테스트를 거쳤던 게 17세기 수용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덕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치료해보자.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해보자. 막 그런 게 한참 유행이라고 했었어요. 원래 17세기 이전의 수용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인간동물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 17세기는 도덕 치료를 좀 최대한 적용해 보려고 했던 시기라 했어요. 18세기, 19세기는 어떻게 했을까? 다시. 막
밀어 들어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용소에, 정신병원에. 그리고 나라별로 국가적 관리가 안 되니까 거린들이 관리가 안 돼. 우리나라 한참요. 서울역 앞에 정신병자들요. 다 하나에 이렇게 봉고차 와가지고 싹 실어가서 갔었어요. 어디 간줄 아세요?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신안 어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설 그리고 또 정신병원에 다 보냈어요. 불황인들. 88 올림픽 때 특히. 네, 거리 깨끗하게 하려고. 네,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 올림픽 때도.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국하고 돈 많은 게 생기고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림. 길바닥에 그냥 막 나자분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광인으로 몰아가지고 죄다 수용소 보내고 정신병원에 보내놓으니까 한 사람이 막 300명, 400명 환자를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도덕 치료할 수 있겠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애초에 치료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게 19세기가 된 거예요. 수용소가. 그래서 4페이지 2번 19세기 말 수용소의 상황을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시기에 환자가 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질환 자체가 증가했다는 거. 아까 알코올리즘, 매독 그런 게 문제가 심각했다 했죠. 그러니까 증상 자체도 굉장히 증가했고 사회적인 이유로 병리화된 사람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병리화된 사람은 뭐예요? 군인들, 퇴역군인들, PTSD 심한 사람들. 네, 전쟁에서 굉장히 죽은 걸 많이 봤잖아요. 잔인한 것들.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퇴역군인들 또 거린들 정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광인으로 몰아서 다 입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 용인되기 힘든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감금, 수용하는 경향이 19세기 말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특히 수용소 환자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알코올 관련 환자가 매우 급증을 해서 이게 19세기의 술 소비량이 매우 증가해서 도취의 황금 시대라고도 불렸답니다. 1인당 주정 소비량이 급격한 증가. 술 소비 증가로 함께 술의 독성 때문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입원했던 새로운 입원 환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술 때문인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금주 클리닉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용소에 사람들이 밀어오니까 연구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네. 야, 내가 막 실험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 정신과 의사들 아까 뇌를 연구했던 사람들 말고 수용소에 있는 의사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무섭죠. 설마 살아있는 사람을 해보지도 않고 증상을 이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치료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DSM-10초 크레펠린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은요 정신의학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당시 상황과 정신과 의사들의 좌절 속에 수용소 정신의학은 의학의 핵심에서 멀어져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당시엔 워낙에 현미경이 통해서 뇌 구조적인 문제, 어떤 신경적인 문제, 신경증의 발달로 수용소에 있는 의사들은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의사들은 높고 수용소에 있는 의사들은 낮은 그런 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이 생물 정신의학이 쇠퇴가 될 것 같았는데 크레펠린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수용소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각각의 증상이 다 다를 거잖아요. 이게 원인을 모르겠으면 그래 뇌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을 모아놨어 지금 다. 그러면 각 증상으로 보자. 원인으로 보지 말고. 원인을 못 찾으니까 증상으로 한번 분리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사람 백맹면 돌고 어떤 사람 발자가 자꾸 하고 다 다르게 나오는데 한 사람별로 비슷하게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 증상이. 그러면서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에 1893년 이런 과정들을 통해 얻게 된 경험을 토대로 교과서를 만드는데 조발성 치매가 뚜렷이 독립적인 질병인 것 자세한 설명을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판들을 만들고 제5판에는 유전이나 뇌생물학 등의 연구로부터 벗어나 질병 과정에 드러내는 그대로 분류해보겠다. 그러니까 원인과 상관없이 질병의 어떤 과정, 그러니까 증상별로 구분을 해보겠다
하는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질병의 경과와 예후였습니다. 생물정신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원인에 관한 우리의 시각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되게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 대신 증상별로 구분해보겠다 해서 매일매일 환자를 돌보면서 실제 자기 노트에 매일매일 그 사람별로 증상을 다 적어봐요. 변화를, 예후를, 그리고 10년 뒤에도. 그러한 책이 엮여져서 현재의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 DSM이라는 책을 만들어내는 시초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6판까지 나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원인 없이 증상별로 모아 놓으니까 정상의 기준이 대체 어딨냐는 거야. 네. 정상의 기준 없이 그냥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다 들어넣은 게 DSM이에요. 이게. 이 DSM 기초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아까 한 말 있잖아요. 원인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증상별로 모아볼게 했던 게 DSM인데 그 DSM이 지금 정신과에서 진단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와. 그러면 DSM을 펴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증상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거기에 진단명이 나와요. 그 진단명을 진단서에 써주잖아요.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정신과가 진단하고 있는 정신체계예요. 진단체계. 이게 지금 시작이 여기 크레펠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야 뇌에 관련된 건 몇 개 안 되고 다 모르겠어. 그 생물정신의학과 없어졌어 이젠. 그래서 그나마 크레펠린이 야 내가 그럼 진단별로 모아볼게 했던 게 이 DSM 초기 초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야 이제 모르겠다. 원인도 모르겠어. 그래서 신경과와 정신의학이 분리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신경과 정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 뇌에 진짜 원인이 있는 건 신경과. 그것만 이내 분석해, 연구해, 원인 찾아내. 뭐 약도 있고 뇌에 관련된 거니까 수술도 있죠, 사실상. 네. 나머지 원인이 없는 건 모르겠어. 그래서 진단 체계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는. 성장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부르는 대로 붙이면 되거든.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광고로 걔네가 한 말 중에 우울증은 감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왔다 갈 수 있는 감기와 같습니다. 그 타이틀로 광고를 딱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일반 신경정신과를 개원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조그만 우울감이 오면 정신병원 가. 정신병원 말고 개원 정신의학 있죠. 그냥 건물에 하나 이렇게 정신과 있는데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런 데를 가. 정신병원 심각한 사람이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할 생각이었어요. 이 당시도 정신병원에 가면은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리고 아까 태행이론 기억하시죠? 우리 집에 정신병원 누가 입원한 사람 있으면 우리 집안은 다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시집을 못 보내. 장가를 못 보내게 돼. 그런 레이블링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때는 그러한 이유로 병원에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기 시작하냐면 이제 병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병원의 개념이 지금 수용소 개념이잖아요. 19세기 수용소 병원. 근데 여기에 보냈다가는 퇴행이론 때문에 당시 퇴행이론 때문에 자기 집안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수용소에서 치료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거렁뱅이만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치료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중산층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개인 신경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수용소 정신병원에 있었던 의사들이 개인 개원이를 만들어요. 개인이 병원을 차려. 그래서 7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지금 진행이 좀 빨라서 방금 질문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8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책은. 8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 문단에
아까 얘기했던 유전설, 퇴행이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의사들은 정신과보다는 신경과 간판을 내걸고 진료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그래서 신경과를 열어, 신경개인과. 우리의 지금 신경과 정신과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꾸는, 간판을 바꾸는 거예요. 정신과라고 자꾸 하니까 태행이는 정신병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정신병이 아니고요, 신경증이에요. 이렇게 진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정신병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건 지금 현대 개념이잖아요. 당시에는 정신과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과에 가야 되는데 정신과는 수용소 아니면 치료 병원이었다고. 근데 거기에 가려니까 퇴행이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문제일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의사들이 개인 신경과를 열어요. 정신과가 아니라 신경과를 이름을 바꾼다고, 그냥 이름을. 그리고 정신병이 아니라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신경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정신과보다는 신경과에 간판 내걸고 진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광기가 아니라 기질적 원인에 의한 신경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선호되니까. 그래서 광기 의사보다는 신경 의사라고 훨씬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여서 바꿨다는 거예요. 초기에 광인 정신 박약을 위한 시설이었다면 뇌와 신경 질환들을 위한 시설로 바뀌었고 광기 클리닉은 결국 신경정신 클리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 사람들은 신경정신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엔 정신병원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정신병원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정신병원,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 가면 어때? 느낌이 정신병원 입원하는 정신병원에 가. 아직도 우리 현대에도 정신병원에 간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봐요. 근데 정신이 만나러 가보려고 내 정신이 담당 정신이 하면 달라. 개인 정신이랑 정신병원은 뭔가 느낌이 달라. 지금도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레이블링 때문에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는 게 싫어서 이제 간판을 바꾸는 거야, 신경과로 당시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신경과에서 무슨 치료를 했냐? 당시에 수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수치료, 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없어진 사파가 뭐였냐면 그 의자에 이게 앉혀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의자. 네. 얼마나 어지럽겠어. 그걸로 치료를 해. 막 그런 걸 했다든지 아니면 그 영화에 제가 뻐꾸기 궁중에 나는 새에 나오는 영화에 보면요, 치료하는 도구로 그 빨개 벗고 이렇게 환자가 서 있으면 뒤에 이렇게 뒤로 세워놓은 다음에 등을 물총 쏘듯이 물을 확 세게 틀어. 그래서 물줄기로 그 사람한테 확 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수치료하는 그런 개념이요. 예, 그런 거 맞아요. 시원하지, 예, 시원하지. 네, 그런 것들이 치료 이렇게 썼고, 그리고 개인 신경증이 있는 이렇게 개인 의원들에서는 욕조를 활용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환자 세워놓고 위에서 물 부어주는 거, 이게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정신병자들한테. 네,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잠을 잘 썼고 두통이 자꾸 시달려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6개월 더 된 것 같아요. 첫 며칠 그러다가 말 줄 알았는데 잠도 못 자고 죽는 게 아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부인,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확히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BC 온천수 치료 패키지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 쏴주는 거. 예. 뭐 하여튼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온천수 수클리닉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 건물에서는 수치료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광고를 뭘 하냐면 휴식치료. 그래서 왜 온천수 여행 관광 가는 게 정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고, 그래서 온천에서 저런 물줄기를 통해서 막 치료하는 것들이 나오고, 실제 무슨 물을 각각마다 물마다 치료가 다 다른 효과가 있다 그래. 정신질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신질환 얘기하는 거예요. 온천 물마다 정신질환 치료하기 다르대. 예? 왜 우리 일본 가면 온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 유명한 온천 물마다 치료하는 게 다른 거야, 질병이. 쉽게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물마다 물맛마다 어떻게
그 치료가 다 다르겠어요. 정신병이. 누구는 이 물은 알코올 중독만 치료할 수 있어요. 이 물은 무슨 치매만 치료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었다. 그래서 물 중에 보면요. 무슨 뭐 플롱비엘의 온천, 뭐 히스테리 환자는 에비앙 물 아시죠? 프랑스 물. 예, 에비앙 물 파는 거 있어요. 온천수에 그거. 거기 에비앙 물 그런 것도 다 치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렇게 19세기는 아까 얘기했던 전쟁과 예, 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은 굉장히 빨리 이뤘지만 사람들은 고통받고 저주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신의학에서는 뇌적인 연구를 통해서 몇몇의 원인을 발견하는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생물정신의학은 결국은 시대가 집니다. 아, 생물정신의학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뇌만 되는 게 아니었구나. 원인은 못 찾았어. 원인을 못 찾으니까 크레펠린이 어떻게 했어요? 증상별로 한번 구분해보자. 증상별로 구분해갖고 지금 현대에 쓰는 DSM이 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생물정신의학은 집니다. 19세기에. 근데 다음 주에 듣는 건 이제 20세기. 생물정신의학이 진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 심리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프로이트.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기도로 마쳐볼게요. 오늘 지난번 여기 있었죠? 네, 기도해 주세요.